장자라는 책도 상당히 스토리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3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33편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내편, 외편, 자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내편이 7편이고 외편이 15편이고 자편이 11편 이렇게 3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자라는 사람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고 중국 선진시대 제자백가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집단 창작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장자는 그런 집단 저작물로서의 특성이 아주 두드러져 가지고 전에부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장자의 학술적 사상적 성분을 구분하는 작업들을 꼭 해왔습니다. 장자의 성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집단 저작물이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성향의 사상들이 있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일단 장자 본인의 저작이거나 최소한 장자 본인의 생각이 거의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 그걸 보통 이제 내편이라고 앞에 있는 7편을 그렇게 장자 본인의 저작 혹은 장자 본인의 생각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자편이 이제 문제인데 외자편 중에서는 장자 학파라고도 하고 장자 후학이라고도 하는데 내편에 담겨 있는 장자의 생각을 거의 원모습 그대로 계승해서 부연하고 있는 그룹들, 그런 그룹들의 저술들이 한 파트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외편의 시작 부분에 거엽이라든가 뭐 이런 쪽 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좀 아나키즘적인 어떤 그런 원시주의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아나키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좀 우리 흔히 말하는 무정부주의 그런 거죠. 노자의 생각이 불간섭주의 이런 거와 연결되니까 어쨌든 그쪽은 노자의 생각을 좀 더 장자와 결합시킨 그런 그룹들이 또 하나 있다. 원시주의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나키스트라고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황로도가라고 전국 말기로 내려오면 도가의 사상을 정치화하는 통치술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도가 특히 노자의 사상을 이렇게 응용하는 것들이 일반화되는데 그런 학파를 황로도가라고 합니다. 황로도가 계열의 또 작품들이 있다. 이렇게 크게 3개 혹은 4개 혹은 5개 정도의 성분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텍스트 자체가 다양한 사상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에 접하거나 뭐 이렇게 초보자인 경우는 왜 앞에 한 얘기하고 뒤에 한 얘기가 분위기가 틀리고 왜 다른 얘기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지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관되게 이해하는데 좀 요령부득인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를 읽을 때는 어떤 시각에서 장자를 볼 것이냐를 장자를 독해에 들어가는 어떤 시각, 문제의식을 먼저 분명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장자가 또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는 장자의 표현법이 상당히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식의 표현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장자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자의 우원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 우원 중에 장자의 표현법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장자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법은 우원과 중언과 치언 3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빗대어 말하기, 기대어 말하기, 무심히 말하기 이렇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우어는 말 그대로 우화죠. 어떻게 빗대가지고 자기가 할 우화를 통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솝우화 같은 것처럼. 그래서 우화가 상당히 많아요. 뭐 열의 7이 우화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근데 장자에 나오는 우화는 원의라고 해야 되나요? 우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캐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도끼와 거북의 경주 이러면은 역시 깨버리지 말고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걸 이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자의 우화는 몇 번을 꼬여가지고 그 우화가 정확히 뭘 얘기하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자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또 하나는 이제 권위의 의지에서 기대어 말하는 건데 장자의 생각외로 공자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공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뭐라 써놨냐면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권위를 얻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실제로 공자가 한 얘기인지 아니면 장자가 하나의 중언의 방법으로서 공자를 등장시켜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장자를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치언이라는 편이 있는데
저 치자는 술잔 치자입니다. 그래서 술잔이 구조가 계형배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술이 어느 정도 차면은 저절로 술이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식의 그 술잔을 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는 건데 그 언어의 의미가 담겨서 고착화되려 그러면은 그 의미를 쏟아버리는, 그걸 스스로 부정하거나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말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무심히 말하기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장자는 자기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독해되는 것에 대해서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생리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사상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자가 왜 그런 자기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독해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거부하고 거리를 두려 그렇게 하느냐? 자연과 인간의 단절이라든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부재,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의 문제고 담론의 문제고 그래서 연장선에서 언어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자는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도 자기의 주장이 하나의 담론으로 고착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단속하나 그런 식의 장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몇 가지 우리가 단편을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심재라는 그 단편인 것 같습니다. 심재를 이제 보통 마음 궁극이라고 아주 재밌게 그 번역한 것도 있던데 이 심재가 등장하는 그 배경이 안회라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인 안회라는 사람이 위나라 군주가 정치를 포악하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가서 그 군주를 잘 설득해서 좋은 정치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공자인데 얘기하는 데 시작해요. 공자가 그거 위험한데 그거 잘 안 될 텐데 너 화만 당할 텐데 이러면서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자. 무슨 방법을 쓸래? 그러니까 아내가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화만 당한다. 그럼 나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된다 이러니까 아내가 마지막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자와 아내의 입을 빌려서 장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공자가 뭐라 그러냐? 심재, 마음을 재개해라 그러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로 들어라 이러거든요. 귀는 듣는데 그치고 감각 경험이라는 것은 외부의 센스 데이터를 끌고 들어오는 데 수동적인 거죠. 그죠? 듣는데 그치고 마음은 일치시키는 데 그친다. 뭐 예를 들면 칸트의 12범주 이러면은 우리가 센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성의 범주의 틀이 그것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어디 가다가 무슨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럼 저게 뭐지? 맛있는데 무슨 냄새지? 고민하다 보니까 짜장면 냄새네. 그렇게 알아차린다는 건 뭐예요? 짜장면 냄새가 센스 데이터로서 우리 감각에 들어왔어요. 저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예요? 짜장면 냄새에 대한 우리 마음의 경험이 그걸 비춰보고 이거 짜장면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구조죠. 그러니까 귀는 감각 경험은 받아들이는 데 그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고 마음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일치시키는 데 그친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귀는 어떤 그 안에 아무런 고정된 것이 없이 텅 비어가지고 사물을 기다리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뭐냐? 그 텅 빈 곳에 깃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라는 것은 그 텅 빈 곳에 깃든다. 그럼 저기서 기를 뭐로 볼 거냐가 이제 중요한데 기를 뭐라 볼 거냐? 아마 기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본래적인 자연성으로서의 몸, 그 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에서 심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장자에서 심은 뭔가 부정적이고 우리가 좀 털어버려야 되는 어떤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장자가 생각하는 심이라는 것은 문화화되고 사회화된 어떤 주체로서의 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을 가지고 우리 몸을 컨트롤하려 하지 마라 이 얘기죠. 노자에 그런 얘기 나오죠. 심사기왈강 마음이 기를 부리는 것을 강한 것이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자에서 강한 것은 나쁜 것이죠. 부러지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를 부린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은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자연성을 부린다는 거죠. 그것이 뭐 예의라고 부르든 규범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문화화된 사회화된 마음이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건 노자도 나쁘게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장자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타고난 몸의 자연성의 모든 것을 맡기면은 도라는 것은 거기에 저절로 깃들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심지어 대표적인 수양론으로서 이제 심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회화되고 문화화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벌려 가지고 있는 몸의 질서에 우리들의 삶을 맡길 때 그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장자의 생각이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상당히 그 재미있는 우화가 이제 많이 알려진 포종의 우화죠. 포종이 19년 동안 소를 잡아가면서 한 번도 칼을 바꾸지 않고 아주 날카로운 자기 그 칼은 두께가 없고 두께가 없는 칼로 저 결이 있는 소의 몸을 헤집고 들어가니까 칼이 무딜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성심이 해체된 사회화되고 문화화된 마음이 해체된 우리들의 몸은 마치 그 두께가 없는 칼날과 같고 이 세계는 어떤 결이 있는 그런 식의 세계고 세상은 그런 식의 세상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두께가 없는 칼날이 된 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런 식의 갈등이나 뭐 단절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비유로 우리가 포종우화를 이제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장자의 추수편이라는 편이 있어요. 외편에 추수라는 가을물이라는 추수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추수편은 장자의 중요한 그 중요한 그 이론이 들어가 있는 재물론에 대한 가장 충실한 어떤 부연 해설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추수편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우화에 장자와 친구인 해시가 호라는 그 강 위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우화가 있어요. 그 줄 한번 볼까요? 장자와 해시가 호라는 강에 놓여있는 돌다리 위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가 장자가 말했다. 피라미가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구려.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요. 장자가 물고기를 참 즐겁게 노네요. 그러니까 해시가 바로 뭐라 그러냐. 당신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단 말이에요. 해시는 명가죠. 논리학자예요. 해시가 힐난하는 거죠. 장자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네가 내가 아닌데 당신이 내가 아닌데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럼 네 논리대로 내가 물고기가 아니니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 수 없다면은 당신도 내가 아니니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냐. 왜 모를 거라고 얘기하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해시 그것을 다시 받아서 내가 당신이 아니니까 내가 네가 아니니까 네 마음을 알 수 없어. 그럼 마찬가지로 네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장자가 마지막 카운터펀치를 매기죠.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 나보고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알았냐는 것을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은 당신이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타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모를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해시가 장자 보고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는 것은 해시가 내가 물고기를 모를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시를 쾌유시키죠. 그리고 나서 장자가 분위기를 바꾸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이 호강의 이 다리 위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호강의 다리 위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았다. 그런 물고기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저런 식으로 헤엄치는 것이 저런 식으로 입을 뻐꾹거리는 것이 괴로운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울과 같은 내 모든 고정관념과 그런 것들이 해체됐을 때 그 물고기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호강의 다리 위에서 아무런 매개 없이 물고기의 즐거움이라는 사건이 내 안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장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뭘 할 때 잘 안 풀려서 고민할 때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 거기를 떠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을 때 수동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마음에서 튀어오르는 경험들이 있죠. 그죠? 일상에서 그런 경험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 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고 거기에 도달하고 그걸 가져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비워놨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장자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비울 때
그가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가 자기를 비울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장자는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비록 노자가 말하는 불간섭주의가 무의 정치가 시행되는 사회에 살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이유가 뭐냐? 서로가 성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해체한다면은 깨달음은 그런 수동적 경험으로 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장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걔가 그 상대의 삶을 그대로 끌어안으려면 내가 완전히 비워줘야 되는 거죠. 끌어안았을 때 제대로 된 이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굳이 말하면 이해와 다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행위다.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결국 우리는 타자와 산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사는데 결국 소통은 필수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내가 내 주의 주장을 하고 내 주장을 상대를 설득하고 서로 뭐 논쟁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어떤 합의점, 부분적인 합의점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소통이 될 것이냐. 실존적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서 그런 식의 합의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소통이냐. 우리가 누구를 인간으로서 소통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럴 때 삶이라는 것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우리가 좀 더 갈등을 덜 느끼고 행복한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화화되고 사회화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길이다라고 세뇌받았던 그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라면 이데올로기고 규범이라면 규범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바람직한 어떤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장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유라는 것이 현실을 일상을 떠난 어디로 가가지고 이루려는 자유 그런 것이 아니다. 장자는 누구보다 현실을 치열하게 고민했고 그 당시에 소위 말한 유가나 국가나 자기 절친인 해시 이런 사람들의 수많은 어떤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 이데올로그들과 토론했고 논쟁을 했고 그들의 생각이 뭐가 문제지를 고민했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가 또 그런 식으로 담론으로 고착될 수 있을 어려움에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성찰을 했고 그러면서 결국 내린 결론이 결국은 우리가 결국 같이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서로 성심을 해체하고 그 상대의 삶이 내 속에서 발생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이 결국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부대낌 없는 삶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이 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